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촌. 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밤이었다. 이불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한기가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민주는 잠이 오지 않는 듯 뒤척였다. 7살, 한창 장난기 넘칠 나이건만 아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이혜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놓인 낡은 그림책을 조용히 펼쳤다. 색바랜 그림 속 공주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그림 속 보석들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엄마가 한때 이런 예쁜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비록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해우는 동네 세탁소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칙칙한 형광등 아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굉음이 그녀의 지친 숨소리를 집어삼켰다. 손은 거칠고 부르터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오늘 벌어야 할 돈, 그리고 내일 민준이에게 먹일 저녁 한 끼에 집중되어 있었다. 낡은 작업복 위로 섬유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것은 그녀의 고독이었다. 점심으로 먹다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우걱우걱 씹으며 해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너머의 차가운 도시 불빛들을 똑똑히 보았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빛처럼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은 더 깊어지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세탁소 문을 닫은 해우는 너덜너덜한 외투를 여미고 집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골목길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득 저 멀리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해우는 피곤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엉망이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해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를 벗어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온기가 고양이에게 전해지자 작게 야옹 소리를 내며 해운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해운은 차가운 손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불쌍한 것,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이라도 줄게. 그녀가 고양이를 안고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현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졸음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응, 우리 아들 늦어서 미안해. 해우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민준은 해운의 품에 안긴 고양이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우와, 엄마 고양이야. 응, 길에서 떨고 있길래 데려왔어. 우리가 돌봐주자. 민준은 고양이를 소중히 받아 안았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고양이는 어느새 편안하게 골골거렸다. 해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아이의 미소만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아들의 모습에서 해우는 잃었던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민준이 고양이에게 우유를 데워주는 동안 해우는 낡은 벽장 구석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희끗하게 내려앉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몇 장의 반짝이는 디자인 스케치와 낡은 은반지 하나, 그리고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밝게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전 남편 강준호와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꿈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꿈, 보석 디자이너로서의 열정,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의 자네들이었다. 손가락으로 스케치 속의 정교한 보석들을 쓸어보았다. 과거의 영광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지금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져가던 불씨처럼 작은 열망이 움틀거리고 있었다. 이 빛바랜 스케치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재능과 잠재력의 희미한 흔적이었다.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곧 민준이의 기침 소리에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꿈은 사치였고 현실은 가혹했다. 상자를 다시 닫으며 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상자는 그녀의 찬란했던 과거를 봉인해둔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민주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던 고양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목을 울리며 민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엄마, 이 고양이 예쁘다. 이름은 뭐로 할까? 민준이 고양이를 안고 혜운에게 다가왔다. 혜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밝게 살라고. 별이는 어때?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별이 좋다. 엄마. 그 밤 민준은 고양이 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혜운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주는 민준이. 그 아이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과 한기로 가득했지만 작은 방 안에는 고양이의 나지막한 골골거리는 소리와 민준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혜운의 굳건한 모성애가 만들어내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강렬한 빛을 본 듯했다. 이 고요한 밤이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새벽녘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병원 복도는 차갑고 스산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혜운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민주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의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준의 병명은 희귀난치성 심장병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수술비 이야기는 혜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혜운은 휘청거리며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이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녀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려쳤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절망감을 덜어낼 수는 없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의 가녀린 얼굴과 가쁘게 쉬는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가난은 죄가 아닐진데 왜 이토록 잔혹하게 그녀를 옥죄는가? 정신없이 병원 문을 나선 혜운은 터덜터덜 익숙한 은행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의 신용등급과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대출금 내역을 읊조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더 이상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셔버렸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히는 듯했다. 해운은 빈털터리 지갑을 쥐고 터벅터벅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병실 창밖으로 흐릿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에게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했다. 민준은 힘없이 눈을 떴다. 작은 손을 뻗어 해운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 배 아파요. 아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해운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였다. 무언가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이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인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민준의 작은 침대 옆에 놓인 민준이 어제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어설프지만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한 왕관 그림이었다. 엄마, 나중에 엄마가 반짝이는 보석 만들면 나 이 왕관 그려줘. 민준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내가 잊고 살았던 것. 나에게도 재능이라는 것이 있었다. 해우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디자인 스케치들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찬란했던 젊은 날의 꿈, 보석 디자이너로서의 열정,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었던 전 남편 강준호.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으로 스케치 속의 정교한 보석들을 쓸어보았다. 그때의 자신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가. 잃어버린 재능에 대한 회한과 함께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가 작게 피어났다. 그때였다. 낡은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강제 뉴스레터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확인한 메일함에는 재앙그룹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다. 보통의 스팸 메일이라 여겨 삭제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은 메일 내용의 한 구절에 멈춰 섰다. 총 상금 5억 원. 5억 원. 그 숫자는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민준의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메일 내용은 재앙그룹이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공모전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주최사가 재앙그룹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은 순간 경직되었다. 재앙그룹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강준호의 집안 기업이었고 더욱이 현재 그의 약혼녀인 윤세라가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마치 과거의 악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해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갈등했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아들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하지만 그 대가로 강준호와 윤세라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윤세라. 그 이름만 들어도 그녀의 심장은 날카로운 빗으로 찔리는 듯했다. 세라의 오만함과 냉정한 태도는 여전히 그녀의 악몽 속에 남아있었다. 게다가 세상이 온통 그녀와 강준호의 결혼 소식으로 떠들썩한 마당에 과연 그녀가 그 자리에 나서서 과거의 치욕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망설이던 그녀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지훈, 해운의 대학 시절 동기이자 한때 그녀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었던 친구였다. 지훈은 현재 개인 주얼리 공방을 운영하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다. 해운아, 너 민준이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 괜찮아. 혹시 재앙그룹 공모전 소식 봤어?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네 재능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때야. 필요하면 내가 도울게. 언제든 연락해. 지훈의 따뜻한 메시지는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격려를 넘어 그녀가 잊고 살았던 자존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해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민준의 위태로운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난날의 상처, 지옥, 그리고 두려움을 잠시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로 향했다. 상자를 열자 스케치들 위로 그녀가 한때 가장 아꼈던 강준호와 함께 만들었던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너무나도 멀어진 과거의 조각. 그러나 그 반지는 또한 그녀의 잠재된 재능을 일깨우는 열쇠이기도 했다. 해오는 스케치들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수년간 굳어있던 손가락은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이내 익숙한 움직임을 되찾았다. 슥싹, 슥싹,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빛나는 보석과 섬세한 장식들이 스케치북 위에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 대신 결단력이, 두려움 대신 맹렬한 투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가 꼭 해낼게. 민준아, 꼭. 해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해운의 순서가 다가왔다. 이은아라는 가명으로 접수했기에 아직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그녀는 준비된 스크린에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띄우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검은 화면으로 변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행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윤세라가 심사위원석에서 그녀를 향해 싸늘하게 비웃고 있었다. 해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준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괜찮습니다. 스크린 없이도 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빙이라도 된 듯 놀라운 속도로 스케치를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정교한 선과 면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보석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입체감을 자랑했다. 세공 기법의 복잡성, 보석의 배치, 빛의 반사까지도 완벽하게 계산된 그림이었다. 제 작품의 주제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해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설명은 기술적인 지식을 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처음 보석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처럼 순수하고 빛나고 있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강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케치북 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재능,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열정.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녀의 특유의 디자인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혜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혜운의 모습이었다. 강준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가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 이런 경이로운 재능을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왜 이런 이름으로 출전했는지, 왜 그동안 숨어 지냈는지, 수많은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윤세라는 강준호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 이혜운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과시하다니. 세라는 이를 악물었다. 혜운은 한때 강준호의 옆을 차지하고 있던 존재였다. 그녀는 혜운 때문에 강준호의 가족에게 자신의 능력을 몇 번이고 증명해야 했다. 겨우 그 자리를 빼앗아 지금의 지위에 올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려 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혜운을 끌어내릴 온갖 비열한 계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윤세라는 심사위원 옆에 앉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윤세라는 혜운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녀의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자세히 살폈다. 물론 그녀의 목적은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혜운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때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김지우는 혜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혜운의 재능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음이 보였다.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혜운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떤 조명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혜운의 옆에서 그녀를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묵묵히 그녀의 도전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민준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결선 무대가 펼쳐질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제한그룹 아트센터의 그랜드 홀이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곳이 단순한 전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혜운이 한때 꿈꾸었던, 그리고 강준호와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그들의 무대였다. 지금은 윤세라의 야심이 가득한 냉혹한 비즈니스의 현장이 되어버렸지만 말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결선 당일 아침, 민준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밤새 뒤척이던 아이는 아침에도 열이 펄펄 끓었다. 혜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오늘 꼭 가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혜운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응, 아들, 엄마가 꼭 가야 해. 엄마가 거기서 꼭 1등 해서 우리 민준이 얼른 낫게 해줄게. 그녀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눈개는 촉촉하게 물기가 고여 있었다. 엄마, 아프지 마. 민준이 작은 손으로 혜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혜운은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혜운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지훈이 급히 연락을 해왔다. 혜훈아,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 차가 너무 막혀 늦으면 실격이야. 지훈은 혜훈이 불편해할까봐 직접 데리러 오지 못하고 택시를 불러주는 등 원격으로 그녀를 돕고 있었다. 혜훈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빽빽하게 늘어선 자동차들의 행렬 속에서 택시는 거북이 걸음이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시계는 이미 마감 시간을 육박하고 있었다. 민준이 아픈데도 억지로 나온 상황이라 혹시라도 늦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택시가 낡은 골목길을 막 벗어나려던 찰나 옆 차선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택시 바로 옆을 지나가며 웅덩이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혜훈이 앉아있던 뒷좌석 창문으로 시원하게 뿌렸다. 찰나의 순간 혜훈은 창문 밖으로 비치는 운전석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윤세라였다. 그녀는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혜훈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흥, 이제 와서 뭘 해보겠다고. 마치 그런 말을 내뱉는 듯한 표정이었다. 흙탕물은 혜훈의 낡은 코트와 얼굴에 튀었고 그녀의 포트폴리오 가방에도 얼룩을 남겼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행인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세라는 거침없이 속도를 내어 사라졌다. 혜훈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치욕감이었다. 마치 자신을 벌레 보듯 깔아뭉개는 윤세라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을 짓밟았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더럽혀진 모습으로 결선 무대에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민준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프지 마.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늦을까봐 뛰쳐나온 터라. 민준도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다. 작은 아이의 얼굴에도 흙탕물이 튀었다. 민준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이게 뭐야? 아이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했다. 괜찮아. 민준아, 아무것도 아니야. 혜우는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재앙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이번 공모전의 비밀 평가관인 박성진 변호사였다. 그는 재앙그룹의 명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강준호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다. 박 변호사는 윤세라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흙탕물을 튀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윤세라의 섬뜩한 미소를 목격했다. 뒤이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택시에서 내리는 혜운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다. 재앙그룹의 품격에 먹칠을 하는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 차 번호판과 방금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기록해. 그리고 저 여자와 아이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라. 간신히 그랜드홀 앞에 도착했을 때 마감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혜우는 흙탕물이 튄 낡은 코트 차림으로 민준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섰다. 이미 많은 관객들과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저 여자 누구야 옷이 왜 저래? 결선 진출자라던데. 대체 뭘 믿고? 비웃음 섞인 시선들과 멸시의 속삭임들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혜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천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윤세라가 강준호의 팔짱을 끼고 우아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혜운을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더욱 당당하고 도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저런 볼품없는 여자는 내 상대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에 차 있었고 혜운을 비웃는 듯한 싸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강준호는 혜운의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윤세라가 강하게 팔을 잡아끄는 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혜운은 간신히 참가자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모든 참가자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거나 혹은 비웃음을 흘렸다. 저게 뭐야, 거짓골을 하고 왔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혜운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요동쳤다. 바로 그때 진행자가 최종 발표를 시작했다. 이제 잠시 후 마지막 참가자인 이은하 씨의 작품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은하 씨,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은 촉박했고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 민주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기침을 영업후했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엄마, 추워.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혜운의 귀에 꽂혔다. 혜운은 고민했다. 이대로 무대에 오르면 분명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하지만 민준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급히 민준을 안고 대기실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낡은 코트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코트에서 흙탕물 냄새가 났지만 그나마 따뜻한 온기가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민준아, 엄마 잠시만 다녀올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혜운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민준을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무대에 올라야 할까?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과거의 어느 날 강준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혜운아, 너는 다이아몬드 같아. 아무리 진흙탕에 던져줘도 결국에는 가장 밝게 빛날 거야. 그 말은 이제 비웃음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웠다. 그녀는 코트를 벗은 얇은 옷차림 그대로 흙탕물이 마른 자국이 얼룩진 채로 무대 위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수많은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비웃음, 동정,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지우는 객석에서 혜운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준호 또한 혜운의 등장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강렬한 눈빛에 머물렀다. 윤세라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꼴 좋다. 저런 모습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혜운은 무대 중앙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의 작품 이미지가 비치고 있었다. 불멸의 사랑.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첫마디를 내뱉으려 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가장 잔혹하고도 찬란한 시험대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10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민준의 생명이, 그녀의 존엄성이, 그리고
그녀의 꿈이 이 10분에 달려 있었다. 해우는 마이크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골랐다. 흙탕물 얼룩이 선명한 낡은 코트와 초췌한 얼굴. 관객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저게 무슨 꼴이야? 미친 거 아니야. 냉소와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해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무대 뒤편. 그녀의 작품이 비치고 있는 스크린과 그리고 앞은 민준이가 잠시 누워있는 대기실을 향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싸움터였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제 작품의 이름은 탄생의 빛입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강렬한 힘을 얻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존엄함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비친 디자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곡선들이 얽혀있는 목걸이 디자인이었다. 중앙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그 주변을 작은 루비와 사파이어들이 감싸고 있었다. 이 중앙의 다이아몬드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보석들은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을 상징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기술적 해설을 넘어 깊은 철학과 감동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진실했고 그 진실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윤세라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감성팔이는 그만하시고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대체 그 낡아빠진 옷차림은 뭡니까? 이곳은 자선 파티가 아니라 제한그룹의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당신의 불쾌한 모습이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해우는 윤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의 옷차림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옷을 입고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저의 작품은 제가 살아온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성팔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이 작품에 저의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디자인은 죽은 보석과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반박은 날카로웠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다. 윤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때였다. 그녀의 작품을 담은 스크린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그녀의 작품 옆에 또 다른 익숙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윤세라의 과거 작품이었다. 방금 그녀의 작품이 윤세라 상무님의 과거 작품과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표절 의혹입니다. 진행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윤세라가 미리 심어놓은 함정이었다. 강당 안은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언론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대형 스캔들이라며 흥분했다. 모든 시선이 해운에게 쏠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해운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윤세라의 작품은 분명 자신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윤세라의 작품은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핵심적인 부분이 달랐다.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해운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작품은 윤세라 상무님의 작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세공 방식, 그리고 주변 보석들의 배치, 이것은 단순히 미적인 것을 넘어 특정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빛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윤 상무님의 작품에는 이 비밀이 없겠죠. 그녀의 말에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빛의 비밀이라니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세라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디자인이란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궤변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해운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중앙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탄생의 빛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스포트라이트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했지만 일단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빛의 각도가 미묘하게 조절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던 작은 루비와 사파이어들이 갑자기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며 예상치 못한 무지개빛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다. 마치 오로라가 춤을 추는 듯한 장관이었다. 그 빛은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무대 전체를 환상적인 색채로 물들였다. 단순히 반짝이는 것을 넘어 마치 보석들이 살아 숨쉬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숨죽여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어떤 보석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때 해우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중앙의 다이아몬드를 살짝 비틀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다이아몬드 뒷면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문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형상의 실루엣이었다. 섬세하게 새겨진 그 문양은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정교했다. 이 문양은 이 작품의 심장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가장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죠. 이 문양은 특수한 각도와 빛 아래에서만 드러나며 이는 단순한 세공 기술을 넘어 저의 모든 삶과 경험이 녹아든 것입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세라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작품에는 그런 비밀 문양이나 빛의 비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겉모습만을 모방했을 뿐. 해운의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기술적 독창성은 감히 따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대기실에서 민준이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준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강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민준의 기침 소리와 해운의 작품이 생명의 탄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설명,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민준이가 혹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윤세라가 당황한 듯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대기실 쪽으로 달려갔다. 관객들은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해운의 낡은 코트가 덮인 채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다. 그때 박성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었다. 방금 전 윤세라 상무가 이혜운 씨와 그 아들에게 고의적으로 흙탕물을 튀기고 공모전 진행을 방해하려 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들어올려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윤세라의 차가 의도적으로 흙탕물을 튀기는 장면과 그녀의 섬뜩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당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제왕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윤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그녀는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를 향한 관객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언론 카메라들은 일제히 윤세라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혜운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준이 대기실에서 힘없이 엄마를 불렀다. 엄마. 혜운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민준에게 달려갔다. 아이의 얼굴은 뜨거웠고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다. 강준호는 이미 민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민준아,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다. 당신, 민준이가. 혜운은 울먹였다. 알았어. 혜운 씨, 이제 모든 걸 알겠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준호는 민준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해낼 겁니다. 그녀는 다시 무대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강단 있게 말했다. 저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제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피어난 희망입니다. 그녀는 다시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작품의 가장 깊은 의미를 설명했다. 이 탄생의 빛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비웃음과 조롱은 사라지고 오직 진정한 재능과 강인한 정신에 대한 존경만이 남았다. 윤세라는 넋이 나간 듯 무대 위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열한 계략은 오히려 혜운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녀는 완전히 패배했다. 강준호는 민준을 안고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 씨, 당신이 이겼어. 정말로 이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혜운은 민준을 안고 있는 강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것을 넘어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고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6장 새로운 평화, 수 비엔즈, 옌 모이, 그랜드 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혜운의 승리는 단순한 공모전의 결과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진정한 재능의 승리였다. 박성진 변호사는 무대 위에서 윤세라의 모든 비리와 부당 행위를 낱낱이 공개했다. 흙탕물 사건의 고의성, 혜운에 대한 표절, 루머 유포, 그리고 그녀가 제안그룹 내부에서 저질러온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증거는 명확했고 윤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끊임없이 담아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남았다. 그녀의 추락은 그녀가 혜운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강준호는 민준을 품에 안은 채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오직 혜운과 민준을 향한 깊은 후회와 애정만이 가득했다. 혜운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을, 그리고 우리 민준이를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혜우는 강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순식간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민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혜우는 조용히 말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수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했다. 그의 후회는 단순히 윤세라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강준호는 병실에서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간병했다. 혜우는 그런 강준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민준에 대한 진정한 부성애를 되찾은 것 같았다. 병실에는 김지훈도 찾아왔다. 그는 밝은 미소로 혜운과 민준의 회복을 축하했다. 혜운아, 정말 대단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네 재능은 처음부터 빛났지만 이번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삼켜버렸어. 혜운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네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민준이 회복하는 동안 혜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제안그룹 주얼리 디자인팀의 수석 디자이너로 초빙되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단순히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그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독립적인 작업 공간까지 약속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는 혜운에게 물질적인 보상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의 잊혔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볼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혜운 씨, 당신의 재능은 제안그룹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놓쳤던 진정한 보석을 이제야 알아본 듯 했다. 혜우는 자신의 새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넓고 밝은 공간에는 최고급 디자인 도구들과 보석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굳거나 거칠지 않았다. 부드럽게 연필을 쥐고 스케치북 위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가난이나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오직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컬렉션 이름을 별의 탄생으로 정했다. 민준과 함께 추운 길가에서 데려왔던 작은 고양이 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우는 민준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민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혜우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김지훈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훈아, 혜우는 반갑게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너 예전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그 보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지. 지금 네가 딱 그래. 지훈이 미소 지었다. 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 그리고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야. 혜우는 창밖에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빛을 찾아냈다. 고마워, 지훈아. 네가 없었다면 난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아니야. 넌 원래 빛나는 사람이었어. 난 그저 네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혜우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세상의 편견을 부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진정한 예술가였다. 이 평화는 그녀가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값진 선물이었다. 6장 새로운 평화 수빈 옛 모이 그랜드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혜운의 승리는 단순한 공모전의 결과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진정한 재능의 승리였다. 박성진 변호사는 무대 위에서 윤세라의 모든 비리와 부당 행위를 낱낱이 공개했다. 흙탕물 사건의 고의성, 혜운에 대한 표절 루머 유포, 그리고 그녀가 제약그룹 내부에서 저질러온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증거는 명확했고 윤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끊임없이 담아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남았다. 그녀의 추락은 그녀가 혜운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강준호는 민준을 품에 안은 채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오직 혜운과 민준을 향한 깊은 후회와 애정만이 가득했다. 혜운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을 그리고 우리 민준이를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혜우는 강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순식간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민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혜우는 조용히 말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수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했다. 그의 후회는 단순히 윤세라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강준호는 병실에서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간병했다. 혜우는 그런 강준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민준에 대한 진정한 부성애를 되찾은 것 같았다. 병실에는 김지훈도 찾아왔다. 그는 밝은 미소로
혜운과 민준의 회복을 축하했다. 혜운아, 정말 대단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 재능은 처음부터 빛났지만 이번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삼켜버렸어. 혜운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네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민준이 회복하는 동안 혜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제양그룹 주얼리 디자인팀의 수석 디자이너로 초빙되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단순히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그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독립적인 작업 공간까지 약속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는 혜운에게 물질적인 보상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의 잊혔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볼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혜운 씨, 당신의 재능은 제양그룹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놓쳤던 진정한 보석을 이제야 알아본 듯 했다. 혜운은 자신의 새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넓고 밝은 공간에는 최고급 디자인 도구들과 보석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굳거나 거칠지 않았다. 부드럽게 연필을 쥐고 스케치북 위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가난이나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오직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컬렉션 이름을 별의 탄생으로 정했다. 민준과 함께 추운 길가에서 데려왔던 작은 고양이 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Tuin Hien, Tu Yêu Cao của bạn về, Sabbath Ối Chuông, Tôi sẽ viết thêm chuông Aramua Chuan, Tu hay Epilogue de Cao Chuan, Ja Jo Dai Toija, Va Ko Một Cái, Kết Vie Man Hong. 8장 두 번째 봄, 에필로그의 혜운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희망과 성취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혜운 주얼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 세계 왕실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랑을 받으며 매 시즌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예술과 자선 사업을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존경받았다. 그녀의 모든 작품에는 민준과의 사연,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민준은 건강하게 자랐고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만든 보석만큼이나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총명한 아이였다. 그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주말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능을 키워나갔다. 강준호는 이제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였다. 그는 바쁜 그룹 경영 속에서도 민준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마다 민준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스포츠를 즐기며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혜운과 강준호는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민준을 위한 완벽한 공동 양육자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성숙하고 아름다웠다. 김지우는 이하운 주얼리의 공동대표로서 혜운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혜운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훈은 혜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고 혜운 또한 지훈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다. 혜운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탄생의 빛 재단을 통해 매년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의 재단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혜운은 직접 멘토가 되어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잃지 마세요. 그 빛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그녀의 강의는 늘 만석이었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혜운은 민준의 손을 잡고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강당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하은 주얼리와 탄생의 빛 재단이 지원하는 꿈나무 예술교실 개소식에 참여했다. 이 교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혜운은 아이들 앞에서 직접 보석 디자인의 기초를 가르치고 함께 작은 장신구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꿈을 보며 혜운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혜운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별이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고즈넉한 시골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다. 혜운은 손가락으로 목에 걸린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강준호와 함께 만들었던 그 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빛바랜 그 반지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그녀가 지켜낸 모든 사랑의 증표였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였고 동시에 그녀를 현재의 이혜운으로 만든 뿌리였다. 혜운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격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민준의 건강한 웃음소리, 지훈과의 굳건한 우정,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신의 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진정한 빛이 되었다. 창밖의 별빛이 그녀를 감싸 안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끝이 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탄생의 빛처럼 모든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속삭일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